안녕하세요.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박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르네상스는 조금 이르게 보면은 14세기로 보실 수도 있고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면은 16세기까지 이어지는 서양 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단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란 말은 원래는 부활이라든지 재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재생이었지만 서양 문화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는 그런 역사적 단계였습니다. 특히 여러 천재들이 등장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알베르티라든지 좀 더 보면은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학, 예술, 시, 과학까지도 함께 해서 아울렀던 여러 천재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이제 부르는 말로 르네상스 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시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상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스타 가문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디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첫 번째 기억할 사람들은 코지모 데 메디치일 겁니다. 15세기 전반에 활동을 했고요. 그가 좀 후원했던 사람은 브루넬레스키라든지 도나텔로 같은 작가를 후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세기 후반에는 다빈치라든지 더 중요하게는 미켈란젤로를 후원했던 로렌조 데 메디치입니다. 로렌조 데 메디치는 자기가 일종의 조각 학원을 만듭니다. 그중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 재능 있는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 그가 알아봐서 픽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아마 미켈란젤로가 그 위대한 서양 미술의 조각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위대한 자 로렌조 데 메디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한국은 유럽의 르네상스와는 물론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흐름은 있었다고 봅니다. 조선 후기 17세기, 18세기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요. 영정조 시대를 우리가 흔히 조선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일컫고 있죠. 이 시기가 되면 일단은 상업이 발달하면서 경제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학문에도 새로운 사조가 생깁니다. 이 모든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에는 선비와 중인이 있었습니다. 선비는 사실은 조선의 지식층이죠.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양반이라고 부르는 계층이죠. 그리고 또 중인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의 양반과 평민의 어떤 사이, 중간계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상인, 또 역관, 의관, 그리고 지방 향리 이런 분들이 이제 중인에 속했어요. 요즘으로 빗대자면은 전문 기술직이나 혹은 지방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렸을 때는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이렇게 책을 펴놓고 학문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조선시대 선비들은 글 공부 못지않게 문화예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선비들은 유교 철학에서 중시하는 이 가치를 음악이나 미술, 시 같은 예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악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이 선비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비들은 예술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굉장히 주요한 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중요한 후원 세력으로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인 계층이었던 상인들, 방금 말씀드린 메디치 가문 같은 상인들이 이 화가들의 진정한 고객이자 후원 세력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은행업을 하면서 심지어는 교황부터 다양한 왕들의 금고를 관리했고요. 거기서 얻은 이득으로 문화예술계를 주도하는 문화 권력자의 지위까지 갔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술가들의 천재성이 미술 작품 생산의 원천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가가 활동하려면 결국 그들에게 작품을 주문하고 무엇을 그리라고 얘기했던 일종의 주문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후원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 후원자의 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명작은 아마 전혀 다른 모습이거나 사라진 작품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작가의 창작이라는 것도 후원자가 깔아놓은 큰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근대 이전의 미술의 숙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비 이외에 또 다른 후원자인 중인,
이 중인 계층은 이 서구에서의 상인들처럼 모든 기존 계급 사회의 경계에 놓인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요. 역관이라고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통역사를 말하는 건데 이 역관들은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을 끊임없이 오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 나라를 교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화예술에 눈을 뜨게 되는데 그래서 미술품의 투자에도 굉장히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예술 시장의 새로운 수요 계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네, 사실 그 예술 후원이라는 것들을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이것들이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명예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술 후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들이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전 패트론이라고 부르는 이런 예술 후원 세력들은 사실 이것을 넘어서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티첼리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막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각자 선물을 갖고 동방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바로 그 세 명이 누구냐면은 바로 메디치 가문의 그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15세기 전반 메디치 가문을 진짜 이끌었던 코지모 데 메디치고요. 나머지 두 그 동방 박사는 코지모 메디치의 두 아들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는 그 손자도 등장합니다. 위대한 자 바로 누구죠? 로렌조 데 메디치도 이 작품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화가도 있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도 자랑스럽게 나도 이 후원 세력 중에 한 명이에요 라고 그림 오른쪽 한 구석에서 우리를 이렇게 쫙 내려다보는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림에서도 보듯이 후원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경심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의 모습을 그림 속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음으로 해서 강렬하게 자기 집안의 존재를 보여주는 가문 홍보 역할을 이런 미술 후원을 통해서 메디치 가문이 달성을 했고요. 바로 이런 문화 마케팅의 힘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문화예술을 중요한 후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전통이 이 집안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들도 예술의 가치나 예술의 멋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 외에 목적이 있었다면은 이제 경제력을 쥐게 된 중인들이 우리도 선비들처럼 이 상류층처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자부심의 표출 그런 면모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경제적인 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은 향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경제력을 갖추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중인들이 서서히 선비들의 풍류 문화에 들어가면서 많은 음악의 변화를 또 일으키게 돼요. 선비들이 점잖고 느리고 우아하게 불렀던 그 음악들을 중인들이 조금은 흥겹고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풍류의 음악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풍성한 가곡 한바탕, 영산해성 한바탕 이런 음악으로 남아 전해지는 거죠. 이 르네상스의 원래의 의미가 부활과 재생이었고요. 소위 말하는 그 고전에 대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근대라는 동력을 얻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르네상스를 바로 이 시점, 지금 이 시점에서 르네상스를 얘기한다면 르네상스가 가졌던 그 고유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인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르네상스 시대의 그 수많은 명작들은 사실은 그 인간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서 나오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아마 이러한 르네상스가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지, 고대 로마 고전에 대한 부활을 통해서 인간성의 회복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르네상스인 것 같습니다. 이 르네상스의 의미는 부활, 재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의 국악을 바라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젊은 국악인들이 펼치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 또 전통에 대한 성찰이 바로 21세기의 르네상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국악계를 보면 전통음악이 다시 사람들 속으로 파고드는 힘을 되찾은 것 같아요. 국악인들이 대중매체에서 활약을 보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대중가수들이 국악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악계 안에서도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의 국악이
창작을 한다 그러면 이 서양 음악, 서양 악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국악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다면 요즘의 국악 창작은 전통 음악 자체를 재해석하고 원형의 것을 발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르네상스가 펼쳐질지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새로운 르네상스를 위해서는 우리 국악인들의 노력, 또 사회의 시선, 우리 모두가 이 국악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움직임도 함께 추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